근데 전세 가격은 월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2년 전보다 중요해요. 이거는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주택자 한 채를 더 살 시장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주택자를 규제해도 저 임대차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이시죠. 이강수 대표님을 모시고서 오늘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백수가 되고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리서치 회사를 차린 이광수라고 합니다. 전에 뵀을 때만 해도 이제 미래셋에 계셨는데 대표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전과 후의 상황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부동산 리서치 하고요. 광순의 복덕방이라고 하니까 왜 수수료 싸게 해주냐. 사실 부동산 리서치하는 회사예요. 한국의 주거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리서치 회사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페이퍼를 내는 회사는 또 많지 않아요. 그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지금 리서치 페이퍼를 보고서를 내고 있고 한 달에 2번 정도 냅니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 무료예요. 정말요? 그래도 수익 사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저희 KB 부동산 구독자분들도 보고서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수익 사업은 아니니까 그냥 메일만 보내주시면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거래량이 조금은 늘면서 부동산이 지금 상승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급매물도 좀 많이 소진됐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상반기의 시장 흐름은 가격이 일단 회복했고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시장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현상이거든요. 뭐 사실은 현상보다도 저희가 전망이 더 중요하니까 이 전망을 하려면 지금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야 그 원인이 지속되면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고 그 원인이 일시적인 거라면 이 현상이 지속되지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회복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좀 보시기에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을 좀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자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다 유사한 모습을 가지는데 계속 가격이 빠지는 자산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또 독특하잖아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또 빠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빠졌을 때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는 어떤 수요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사서 이 시장을 그래도 약간 움직였는지.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역할을 했는데 그런 돈이 들어오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증가했고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빠지니까 갈아타기 수요가 또 강남 3구에 들어가고 뭐 이런 수요들이 총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집을 쓰려고 사는 사람들이 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성 여부인 거예요. 이 실수요자들이 과연 계속 살 수 있을까? 다시 가격이 회복하면 수요를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 내지 이제 전망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 위주로 이제 시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잖아요. 이 다주택자는 지금 시장에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아니면 싸니까 좀 더 사고 싶을까요? 저희가 자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빙의가 되게 중요해요. 빙의. 네. 그 사람으로. 돼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를 잘하려면 상상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다주택자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아니지만 한번 대볼까요? 제가 강남에 한 3채를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세 가격 떨어지면서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달라고 그래. 근데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전세금은 돌려달라고 하지. 최근에 가격 엄청 떨어지는 거 한번 경험했어? 그럼 이거 언제까지 들고 가 내가. 이쯤에서 한번 팔까? 한 채는 한번 팔아볼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떨어질 땐 안 팔아. 떨어질 때. 그래서 떨어질 때는 사실은 급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떨어졌다가 오를 때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이거는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주택자 한 채를 더 살 시장은 아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다주택자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두 채 정리를 해가지고 역전세 맞은 물건들에 이제 현금을 조금 투입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약간 지금 시장의 변화를 좀 보면 강남 송파 혹은 이 주거지 중에서 좀 양호한 주거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쪽에 지금 전세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 징후들이 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전체 시장은 이렇게 아직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지금 오른 지역 말고 그 외 지역, 강남 이외 지역으로 좀 이 매매 시세가 상승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이 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전세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전세 가격이 월별로 보면 오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폭도 줄고 있고. 근데 전세 가격은 월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전보다 중요해요. 네, 쉽게 말해서 2023년 3분기면 2021년 3분기가 역대 최고치였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올라도 그때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고 또 하나 뭐냐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져도 제가 회피할 수 있어요. 그 가격을. 안 팔면 돼.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회피가 안 돼요. 무조건 다 그 가격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오를 때도 무섭지만 내릴 때도 무서워요. 유일하게 회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파는 건가요? 아니요. 전화 안 받는 거. 근데 그건 언제까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회피가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에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일어나는 시장의 변화를 저희가 단순하게 보자는 안 된다.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전세가율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율이 50% 밑도는 이런 단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은 서울에서 났단 말이죠. 원래 예전에는 그래도 전세가율이 한 70%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매매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뭐 50%대에서 지금 뭐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 우리가 봤었던 2013년도, 15년도하고는 또 다른 시장이 지금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제했듯이 지금은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실수요는 전세가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 어떤 가치를 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서울을 제일 먼저 사는 거죠. 강남 3구를 제일 먼저 사고 투자 수요가 들어온 건 아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 전세는 아직 만기가 1년 남았어요. 근데 매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전세가율이 높은 것처럼 나타나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일단 사. 네, 일단 1년은 모르겠고. 사실 굉장히 리스크하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2015년부터 시작했었던 한 5, 6년간의 그 정말 높은 폭의 상승을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재미를 많이 본 분도 계시고 허탈한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부터 한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수요 자체가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온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매매 시장의 속도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이 짧아지긴 했어요. 사이클이 이제 큰 사이클과 작은 사이클이 있는데 이 작은 사이클이 큰 사이클을 변화를 못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큰 사이클로 봤을 땐 아직 상승의 시작은 아니다. 뭐 크게 올려려면 결국에는 사용 가치도 올라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사거든요. 미래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시장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크다는 거고 뭐 그런 시점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시점을 저희가 언제로 보느냐의 이제는 이야기인데 2019년부터 최근 3, 4년간 갭 투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근데 갭 투자분들이 무자본 갭 투자도 많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다 나와서 소화가 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야 바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거래량은 뭐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뭐 3천 건 뭐 남짓인데 이게 분양 시장 같은 경우 뭐 하나 이렇게 오면 막 7, 80명이 지금 몰려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보면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기 수요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상승하는 걸 경험했으니까 이제 자기 집 마련에 나서는 거고. 근데 아주 분양 시장만 보면 일단 전매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투자나 투기 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분양이 잘 되는 걸 보면 어쨌든 분양가가 주변 집가보다 싸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는 거죠. 분양가가 비싸면 분양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분양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양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지방과 서울의 어떤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극명한 양극화 사이가 좀 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사실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분양이 안 된다는 건 정말 최악인 상황이고 그때면 오히려 집을 살 때죠. 근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안 온 겁니다. 그래도 하락에 대한 어떤 트리거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시장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매물의 증가예요. 그래서 이미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놓으면서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 이제 하락의 일종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줄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니까 사실은 누가 여기서 마음이 더 급하겠습니까? 그러면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씩 호가를 내주면서 3분기 때는 2단계가 올 것 같아요. 매물은 증가했는데 수요는 감소한 상황.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안 돼. 거래가 극심하게 또 안 될 거예요.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다시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호가를 낮추게 되겠죠. 이때 떨어질 때 더 낮추지 않으면 거래가 그만큼 안 일어날 겁니다. 하반기에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정부가 어떤 특례, 특특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해주면 가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진짜 하방 압력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제도가 나오면 이게 미래 수요를 좀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 수요가 줄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제도가 없으면 수요가 확 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사실 큰 거예요. 정책이. 근데 근본적으로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 전세를 민간에서 공급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인데 이 집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진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더 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세금도 이미 뭐 많이 붙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줄 수는 있는데 다주택자는 줄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주택이 총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내가 전세를 주고 있는데 팔았다. 그래서 전세가 주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은 다주택자를 규제해도 어차피 전세랑은 상관없다. 상관없죠. 100채가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50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25채를 팔았는데 25채를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들이 샀어. 그럼 실수요자 수요도 25채 준 거잖아요.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자도 줄고 공급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거기서 누군가 투자자가 사면 오히려 전세 물건도 유지되기도 하고. 다주택자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주택자를 규제해도 임대차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다주택자를 마치 규제하면 전세 가격이 오른대요. 이 논리가 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딱 머리를 치는 듯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전세 물건 자체가 소멸하고 수요 자체도 소멸하니까 임차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또 대표님 이제 이번 방송을 토대로 쉬어요. 한 달 쉬신다고? 네, 저 못 보실 거예요. 저희 독점으로 KB 부동산에서 우리 대표님 쪽쪽 한번 정보를 한번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전세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지금 뭐 역전세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이 뭔가 머리를 꽝 하고 내려주시는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임차 시장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역전세 그리고 전세 제도에 대한 부활 혹은 이제 없어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요? 근데 이 역전세 문제를 네. 시장에서 좀 강구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이런 경험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IMF 때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다들 이거를 예상했고 어쩔 수 없고 짧은 기간에 끝나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때도. 근데 지금 절대 가격 수준으로서 이렇게 3, 4억이 빠지는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조금씩 빠진 적은 있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산시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저희가 예상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역전세의 어떤 폭과 그런 범위를 볼 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기초를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좀 보는 거죠. 아,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스무딩 어떤 정책이 없으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왜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일이 벌어졌을 때 예상치 못하니까 저희가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부총리께서 DSR 규제 대신에 DTI 이제 40%에서 60%로 올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한 뭐 1, 2억 정도 버퍼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근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오히려 이제 이게 집값을 자극할까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 금매로 팔아서 갚아라. 그리고 이제 역전세가 시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다른 이제 시그널이 지금 왔는데. 근데 저희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변수를 디폴트로 놔요. 정책을 예측하거나 예상하면 안 돼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정책은 저희가 예측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정책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예측한 걸 어떻게 변동시킬 것만 고민하면 돼요. 정책이 발표 시점부터 전망을 변화를 좀 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옳다 그렇다 팔다 뜻이 어쨌든 지금 나왔어요.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집주인한테 그 차액에 대해서 돈을 꿔줄게 이런 거죠. 자, 1차적인 변화는 내가 전세금 막상 돌려줄 거 없어서 막 임차인들이 괴롭혔는데 자, 꿔준대. 그러니까 일단 나 집 팔려고 하는데 매물 좀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변화일까?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무이자 대출에서 유이자 대출로 전환한 거예요. 그런 순간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매물을 걷어들였다고 해도 계속 고민이 되겠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았다? 낙인 효과가 생겨요. 어떤 낙인 효과죠? 저 사람 돈이 없네. 지분 있는데 돈이 없구나. 그 집에 누가 전세 살겠습니까?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대출을 많이 받을까요? 더 나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요. 시장 가격을 더 내릴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거래가 돼서 돈이 없는 사람의 물건이 돈이 있는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경착륙을 막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에서는 경착륙과 연착륙의 차이가 뭡니까? 급하게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진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경착륙과 연착륙을 퍼센트로 얘기해.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경착륙은 뭐냐면 없던 일이 한꺼번에 확 일어났을 때. 그리고 연착륙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서서히 조금씩 풀릴 때가 연착륙이라고 해요. 그런데 역전세 문제를 막 봉합책으로 막아놨어.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 돈으로 돌려주고 아니면 돈이 없이 산 물건들을 시장에 내놔서 해소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이거를 돈 꿔줘서 봉합해놨어요. 그러면 못 버티고 나중에 한꺼번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착륙이 걱정돼요. 집값이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낙인 효과 나온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면 오히려 거래도 안 될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내놨으니까. 근데 낙인 효과가 있는 물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수요자가? 대출 있는 거? 전세 대출 받으려면 반환보증도 임대인이 지금 가입해야 되는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돈 없네. 근데 저는 이번 정책에서 굉장히 잘 만든 게 1년 유예로 줬지만 그 은행에서 빌려주는 그 대출을 집주인한테 안 주고 바로 그 임차인한테 그쵸. 계좌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 부분은 참 당연히 정부가 그렇게 잘했다라는 해야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주거 형태의 이제 절반이란 말이죠. 이게 가격의 문제지.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곽 빼고는 일시적으로 좀 이자를 납입하다 보면 그 다음 임차인이 조만간 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집주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문제죠.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왜 또 하나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입주 물량이 증가해서 새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제는 뭔가 전세 가격도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임차인들을 구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전세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데 그럼 악순환이 또 되는 거거든요. 이번 정책은 저는 약간 미봉책이고 또 시장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경착륙 차원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서서히 만기가 오면 서서히 뭐 팔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대출해줘서 막은 순간 나중에 한꺼번에 이 문제가 커질까봐 그게 또 시장의 변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신반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 시장을 많이 보아 오셨으니까 시장이 점차 이렇게 가라앉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이제 상승의 어떤 불씨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변하니까 그 변화를 보면서 예측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 시점을 예측하냐면 저는 전세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더 떨어지지 않는 2025년부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2023년이니까 한 2, 3년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2025년 뭐 빠르면 한 3분기, 늦으면 한 2025년 하반기, 4분기. 아, 지금의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2년 뒤까지 이제 모든 게 손바뀜이 이루어진 그 시점을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는 뭔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잉태가 또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약간 변화를 한번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만 놓고 본다면 이제 내년 2분기 정도에 인하가 될 거다라는 뷰가 좀 있거든요. 금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떤 모든 자산 가격의 매매 가격에 대한 수익률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집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지만 이자율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 지금 자산의 비싼 정도도 실은 약간 조정이 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이자율에 관련된 이런 변화를 혹시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하진 않아요. 특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금리를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면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빼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냥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대요. 아니요.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율이 낮아지면 수요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나요? 당연히 아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 떨어졌는데 이때 가격이 빠졌잖아요.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막 오르고 유동성이 확대되고 그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안 좋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월급도 줄고 직장도 찾았는데 금리 인하되니까 나 집 사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만 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걸로 예상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연결고가 되게 약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엔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수요를 좌우하는 그 요인은 뭔가요? 가장 주요한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격 변동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일으키는 수요는 투자 수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려면 한국에서 무조건 전세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전세 가격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실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건 이제 실수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긴 그림에서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전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투자수요를 결정할 때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이 많이 증가하면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런데 투자 수요가 증가하려면 결국엔 집값의 상승 기대감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또 들어가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시장의 엄밀한 변동 요인을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 또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법들을 좀
조정을 좀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는 종부세율을 면제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게 시장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무주택자 혹은 이제 좀 서민들을 기준에서 본다면. 민간 임대사업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그게 임차인들한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논리를 피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도 과거에도 그래서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많이 줬죠. 결국엔 임대사업자한테 혜택 줘야 그게 임차인들한테 혜택이 간다 이런 거죠. 근데 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임대사업자들이 막 집을 막 샀어요. 투자자들처럼. 그러면 집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이 안 오릅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죠. 무조건 올라요. 그리고 임차인들을 위한 게 영원히 싼 전세입니까?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해주는 게 좋은 겁니까? 결국엔 내 집 마련을 해주는 게 좋죠.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통 가격이 싸져야 임대차 가격도 싸지니까 임대사업자를 집을 막 매집해서 가격을 오르는 게 결국에는 임차인들한테 엄청 나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만 보고 혜택을 늘려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흥미로워요.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리면 월세가 올라간대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조세에 전가된다라는 이론이 좀 많이 있죠. 아닌가요? 저는 이런 문제를 누가 질문했을 때 항상 반대로 물어봐요. 아 그러면 저 임대인들한테 세금 깎아주면 전세 깎아주나요? 안 깎아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논리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대고 보유세 많이 내서 난 무조건 전세 비싸야지. 근데 다른 데 이사 가면 되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주택 시장에서는 그래도 임차인보다는 집을 가진 임대인이 조금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차 3법 같은 걸 통해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정말 대폭 상승시켜 줬거든요. 우리나라 일단 자가 보유율이 지금 한 50%좀 남짓인데 그게 뭐 싱가포르처럼 한 70%, 80%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자산 가격의 변동이 지금처럼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표님이 그런 식의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의 자가 점유율이 43.5%인데 보유하고 있는데 내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가 점유율이 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변동성이 줄어요. 근데 자가 점유율이 높기 위해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내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책이 집값을 내리든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공급을 많이 해주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집값이 내린다, 뭐 물건값이 내린다 그러면 실은 공급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서울의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서울에 어떤 집을 공급하려고 하는 이런 건설 회사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부작용으로 네, 오히려 진짜 주택 가격을 너무나도 크게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인허가 대책 자체를 줄이면서 좀 공급에 대한 씨앗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택 공급 시장이 과도하게 민간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이면 시장의 가격 변동하고 다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건설회사, 민간 건설회사가 하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이제 디벨로퍼로서 이제 대신한다는 근데 거죠?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 토지 다 누가 합니까? 공공이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단지 그걸 다 개발한 다음에 민간한테 넘겨줄 뿐이에요. 토지 작업 다 해주고 심지어 정부가 이런 혜택까지 주면서 수용 권한을 주잖아요. LH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공공단체들은 디벨로퍼의 역량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게 민간의 영역이 있고 공공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만 보더라도 2000년대와 2010년도 그리고 2020년도 지금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의 수준이 정말 높거든요. 뒤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게 결국엔 어떤 설계에 대한 부가가치를 민간의 영역에서 지금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공공에서 내 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공공도 질 좋은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질 좋은 아파트들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혁신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저도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지만 건설회사가 무슨 혁신이 있습니까? 저기 옥상에다가 수영장 짓는 게 혁신이에요? 과해요. 뭐 거기다 브릿지 연결하고 이런 게 혁신이에요? 전 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끝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프리미엄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박사님 생각해도 옥상에 굳이 수영장이 필요합니까? 그럼 왜 앉는 거예요? 호텔도 아니고. 그게 좀 부럽긴 하던데. 그게 전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주 환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그걸 뭐 인테리어를 이태리제 쓰고 프랑스제 쓰고 이런 게 과연 질을 높이는 거냐? 오히려 분양가만 올리고 건설사들이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잖아요. 많이 봤죠. 건설사들이 평균적으로 뭐 자체 사업하면 30% 영업이익을 내고 막 재건축 이런 거에서 20%씩 내고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전부 다 막 가져오자는 게 아니고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한국엔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지금 민간에 맡겨져 있으니까 공공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빠지면 공급이 확 줄고 또 지금처럼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역전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큰 거죠. 전월세 가격이든 임대차 시장이든. 그래서 모두 다 행복하려면 이 가격의 변동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편차는 줄일 수 있잖아요. 이 편차를 줄이려면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커지는 순간 서민이나 중서민들이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토론이 되네. 명확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결국에 그러면 그럼 지금 그럼 무주택자다. 그럼 어떻게 전세를 살아야 되나요? 월세를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좀 무리해서 집을 사야 되나요? 제 예상대로 하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세를 좀 유지하시면서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집값이 안 오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떨어진 건 전 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현학적인 말씀이신데요.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 하락폭이 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분명. 막 30, 40%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파트의 개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수치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락이거든요. 진짜 하락.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맛보기, 맛 좀 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이런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중요한데 앞으로 양이 많아지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우리 대표님 의견 좀 듣고 너무 패닉 바잉 하지 말고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천천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식 시장도 잘 알고 계시니까 자산 시장이니까 실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 게 빅테크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렸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점인 이런 주식들도 또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빅테크라는 시총이 높은 주식이 내려갈까요? 아니면 순환매 장세로 이런 중소형주가 같이 따라서 붙을까요? 지금 이런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네네네. 사야 되긴 하는데 불안하니까 네네. 이제 큰 거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한국의 지금 요 주택 시장도 똑같거든요. 강남, 송파 이쪽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고 나머지 그 외 지역과 지방은 지금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장을 주식 시장을 여쭤보는 게 실은 한국의 시장 부동산 시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겠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빅테크가 떨어진다. 빅테크 떨어진다. 나 오늘 좀 댓글 좀 달리겠는데요. 진짜로 상승하는 걸 이렇게 올랐다가 다 따라붙는 거죠. 그렇죠. 또 따라붙으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는 힘들다고 보고 그러기에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조금 약하죠. 저는 약간 이렇게 수렴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이게 한쪽으로만 방향성으로 가기에는 이미 한번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면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시장 자체가. 왜냐면 지금 PF 시장이 좀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까지 연체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어떤 뱅크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과연 금융에 크랙이 생길 수 있는 이 부분의 어떤 기저효과인 부동산을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누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퀘션 마크가 좀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은 걸 정책이 눌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정책 효과를 크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항상 반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 정책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정부가 실은 어떤 시장의 플레이어 중에 진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그 투자화돼 있는 시장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봐요. 투자화돼 있는 자산 시장에서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예측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피드백으로 움직이니까. 쉽게 말해서 집값이 막 올라갔을 때 보유세를 올리면 집 팔 줄 알았는데 더 안 팔아요. 마치 제가 그때 어떤 비유를 했냐면 해와 바람, 막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엄청 부는데 더 여미는 네. 거죠. 사실은 그게 전형적으로 자산시장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시장의 하방을 막으려고 그래서 막 투자자들을 불러오고 양도세 많아지고 취득세 완화해주고 이런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이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시장이 그렇게 어려워? 오히려 더 안 살 수도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이 좀 하기가 힘들다. 정책을 무시하고 간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책을 예측하고 행동하지 마시라. 그러면 큰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을 대할 때 막 이 정부가 부양해 줄 거야, 뭐 세금 안 해줄 거야, 그래서 빨리 사. 뭐 그런데 저희 예측과 다르게 시장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오늘 우리 대표님 모시고 정말 많은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 예를 들어서 바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기가 보유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제 용어로 자주 세대라고 그래요. 자주 세대. 네, 자가가 주, 스스로 사는. 그래서 자주 세대의 비율이 증가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보유하는 그런 비율이 증가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졌을 때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꼭 기회로 삼으셔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에이, 뭐 더 빠질 때인데 왜 지금 사? 우리나라 뭐 인구 감소하고 이러면서 집값 폭락해.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변동이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자주 세대가 증가한다. 또 이 기회를 또 다주택자한테 넘겨주면 그러면 또 앉는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다주 세대가 될 수 있는 그 시장 타이밍이 오시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요. 불러주십시오. 일단 한 달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저희 KB 부동산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렇게 한번 모시고서 또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고견 이렇게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